올해가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편애의 마지막 연도야. 마지막 연도고 올해 정말 불꽃 같은 그런 한 해를 보낸 다음에 다 같이 내년에 그냥 손잡고 미국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사옥의 부동산 시무렵센터 최사옥입니다. 아직도 한국에 투자하십니까? 금토세를 베이스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투자 시장을 떠나는 그런 개인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트렌드가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해외 투자 규모가 100조 원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투자 규모가 100조 원을 넘었다는 거는 대외 순자산이 어쨌든 그 100조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개인들만 100조 이상을 넘겼어요. 우리가 대외 자산이 이거보다 규모가 훨씬 커요. 어쨌든 한국에 투자하기보다는 해외로 많이 넘어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근데 특정 종목 편중 공격적 성향을 보이고 있어요. 이 K 개미들의 위력을 지금 약간 미국에서 화들짝 놀라고 있죠. 아, 뭐야 이거 얘네들 뭐야 막 기관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조직화된 유튜브로 단련된 조직화된 개미들이 거래하기 시작하니까 다들 깜짝 놀라는 거죠. 일단 개인 해외투자증권의 잔액이나 민간 부분의 비중을 보면은 보시면 개인 해외투자증권 잔액은 우측인데 잔액 기준으로는 거의 800억 달러거든요. 예, 800억 달러고 그 다음에 개인 민간 좌측은 비중이 지금 한 20%에 육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전체 중에서 5분의 1은 해외를 투자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 주변에도 보면은 사실은 5분의 1 비중보다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30대, 39세 이하 연령으로 보면은 거의 절반 이상일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 때를 기점으로 확실히 해외 투자가 이렇게 늘어났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몰빵이 심해. 우리는 뭐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담고 뭐 그런 거 안 한다. 그냥 계란 하나 사지. 그래서 그 상위 10개 종목에 대한 사랑이 어마어마한데요. 이 상위 10개 종목에 대한 그 비중도 거의 50%에 육박해요. 우리는 그냥 저런 돈들이 거의 특정 몇 개 종목에 거의 완전 집중 투자되어 있어요. 분산 투자 웬 말인가? 집중 투자 그것이 나의 방식이야. 이거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외 금융 자산 전체는 보시면은 7,7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대외 금융 자산이 7,700억 달러라는 거 진짜 엄청나게 늘어난 거고요. 그게 1년에 뭐 85억 달러, 그러니까 100조 원 늘어난 거죠. 100조 원 늘어난 거고 23년에만 누적으로 따지면 대외 금융자산은 지금 순자산 기준으로 금융 부채도 있지만 7,700억이니까 1,000조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갖고 있습니다. 많이 갖고 있고요. 이런 대외 금융자산이 늘어나게 된 계기도 95년부터 23년까지 보면은 원래 꾸준히 늘었었는데 그냥 이렇게 사실 이거는 개인들로만 늘어난 건 아니고 기업들도 다 포함된 거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해외에 그런 순자산들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해외 순자산 천조 시대를 그냥 달성을 이미 했습니다. 근데 20년, 21년에 다시 한번 이런 간주 점프가 나온 거는 코로나 영향이 좀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는 사이에 한국인들이 해외에 한국 개인이나 한국 법인이 외국에 많은 그런 금융자산을 취득하고 있는 그런 시대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투자자가 해외 주식 순매수한 것들을 보면은 그런 거예요. 반도체 3배 ETF, 그 다음에 엔비디아 이게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바로 2주 전에 있었던 그 일주일 동안에 얼마 정도 사냐면은 이렇게 그냥 어마어마하게 반도체 3배 ETF, 엔비디아 뭐 이런 거 엄청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진짜 그냥 대단한 것 같습니다. 보면은 뭐 TSMC도 하고 등등 이런 거를 이제 엄청나게 사는데 한국인들은 전반적으로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나라다 보니까 기술에 대한 그런 관심도 많고 그런 투자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해외로 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해외로 가는 이유는 뭐 분석왕 편에서도 종종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 증시보다 미국 증시가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미국 증시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 증시에 질려가지고 미국으로 떠나는 개미들 얘기는 올 초에도 있었고 옛날에도 있었고 과거에도 있었고 계속 있었지만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증시로 돈이 가려면은 연평균 수익률이 높아야 되는데 그 연평균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2013년부터 22년까지 연평균 수치를 계산해 봤더니 미국이 가장 압도적이었고 대마도 높았고 인도, 일본, 중국, 유럽, 코리아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한국은 올해 괜찮죠. 올해 괜찮고 작년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국이 장기 평균을 보면은 좀 좋지 못한 거고요. 그리고 주가라는 게 이런 주식 수익률만 있는 게 아니라 결국 배당이라든가 자사주 매입 소각 같은 주주 환원율도 그 수익률에 들어가다 보니까 주주 환원율이 우리가 부족해서 한국의 총 수익률이 낮게 나오는 거고, 총 수익률이 낮으니까 돈이 들어오기보단 나가는 게 일반적이고, 총 수익률이 가장 높은 국가가 이런 미국 같은 나라니까 어쩔 수 없이 전 세계가 자금의 그런 블랙홀로 빨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의 그 누적 순매수 추이를 보면은요, 코로나를 기준으로 진짜 드라마틱하게 바뀌었는데요. 이때가 소위 그 유명한 동학개미 현상이라는 게 있었는데, 2020년부터 국내 개인들은 유가증권이라든가 코스닥 시장에 별로 우호적이지 않았었는데, 그냥 순식간에 20년에서 21년 가는 과정에서 한 방에 160조 원 어마어마한 돈을 여기다가 그 쏟아붓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 정말 엄청나게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5분의 1은 해외로 갔죠. 국내 주식 들어온 돈의 약간 그 5분의 1만큼의 규모는 해외로 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보시면은 유가증권으로 120조, 그 다음에 코스닥으로 한 40조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이렇게 내린 거는 지난 한 주 동안 삼성전자 팔아서 그런 거예요. 삼성전자를 너무 가열차게 팔아가지고 이때 어마어마하게 사서 많이 물려 있는 분들이 조금 정리를 한 게 아닌가 싶고요. 거꾸로 기관이랑 외국인은 같은 기간에 그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엄청 팔았습니다. 엄청 팔았고, 뭐 개인이 사니까 팔았죠. 그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20년, 21년 이후에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이라고 하기보다는 개인들의 시장이 됐고, 그리고 종전에 있었던 그런 펀드라기보다는 ETF 베이스로 이제 갖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다 대부분 주식을 하시겠지만 주식 투자할 때 여러 가지 책들도 있고 내용도 있고 좋은 유튜브가 많은데요. 근본적으로는 그냥 사서 아무것도 안 할수록 돈을 벌 확률이 훨씬 높아요. 거래 회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돈을 잃을 확률이 훨씬 큽니다. 이게 회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게 훨씬 내려가요. 회전율 기준으로 그 최저부터 10분위까지 딱 10칸으로 쪼개가지고 보면은 주식을 계속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손실이 커요. 왜죠? 이게 슬리피지라고 하는 사고 파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디 블로우처럼 쌓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은 나는 본전으로 계속 사고 파는 것 같은데 사실은 사고 파는 과정에서 로스가 되게 나기 시작하고, 그게 금방금방 원본을 잠식해 버리고요. 그런 과정에서 점점 더 높은 그 리스크 높은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리스크에 더 열려버리게 되면서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 아예 아무것도 안 하면 여기지만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조차도 중간은 간다. 그리고 로또성. 우리는 약간 정치 테마주 같은 거 좀 좋아하는데 그 로또성 복권형 주식도 가장 성과가 안 좋으니까 로또성 주식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 드리겠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런 주식시장 얘기를 한 거는 올해 유난히 화두가 뭐냐면 금투세거든요. 이 금투세가 되게 화두인데, 금융투자 소득을 과세하는 게 공정과세냐 부자감세냐, 이걸 폐지하는 게 부자감세냐, 이런 막 논란들이 있거든요. 근데 금융투자소득세라고 딱 들으면은 사람들 복잡해합니다. 이런 표가 나오면요. 이거는 KBS에서 만들었는데, 금융투자소득세 대상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과세하겠다. 국내 상장 주식 5천만 원 공제하고, 그러니까 공제는 뭐냐면 너 한 국내 주식해서 1억 벌었어? 그럼 5천만 원 공제한다. 그러면 5천만 원 공제한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 내라, 이런 거고요. 해외 주식, 비상장 주식 요즘처럼 막 엔비디아 사고 막 이렇게 해주시고 돈 벌었다. 그건 250만 원 공제해서 엔비디아로 저 1억 벌었는데요. 그럼 250 공제해서 9,750만 원에다가 세금 내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 결국 금융투자 소득을 합쳐서 3억 이하면은 다 해서 내가 올해 있었던 주식, 채권, 펀드, 해외 주식 다 합쳐가지고 수익이 3억 이하입니다. 그러면은 22% 세금 내고 3억 넘어요? 그럼 27% 내라는 거예요. 이게 금융투자 소득세예요. 그러면은 이게 뭐가 이상해 보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저도 사실은 그 과거에 세금을 계산하는 어플리케이션 텍스몬을 개발하면서 뭘 느꼈냐면은, 우리나라 저 역시도 애널리스트 생활 10년 했고 그 금융시장에 오래 있었는데 조세 구조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거를 조금 알고 있었고요. 오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류라는 거에 대해서 개념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은 크게 보면 종합소득이라는 거 한 꼭지. 종합소득은 뭐가 있죠? 여러분들 일하시는 주로 근로소득. 근로소득이 한 꼭지고,
그리고 개인 사업자들은 사업소득 같은 거를 잡으시죠. 그리고 예금을 넣으면 이자소득, 주식에서는 배당소득, 연금에서도 연금소득, 또 기타소득, 가끔 강연하고 뭐 하면 기타소득을 잡거든요. 이런 6가지 소득들을 합쳐서 우리는 종합소득이라고 부르고, 이 종합소득은 다 묶어서 과세를 합니다. 근데 다른 소득이 하나도 없이 근로소득만 있다면은 연초에 그냥 연말정산하고 끝나는 거죠. 근데 다른 소득이 있다면은 종합소득으로 가게 돼요. 근데 이런 종합소득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경상적으로 매년 계속 발생한다는 것을 전제하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소득의 세율은 높습니다. 누진과세요. 6%부터 이렇게 45%까지 올라가요. 세율이 높아요. 매년 경상적으로 반복하니까. 근데 종합소득이 아닌 게 있어요. 퇴직. 퇴직은 뭐 매년 하나요? 퇴직은 어쩌다 한 번 하잖아요. 퇴직소득. 그 양도소득. 집을 매년 파나요? 집도 평균적으로 5년 아니면 10년 있다가 파니까 어쩌다 뜨문뜨문 팔잖아요. 이런 뜨문뜨문 발생하는 거는 이런 종합소득이랑 분류를 해서 별도의 세율을 매겨요. 별도의 세율을 매기거든요. 그래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분류과세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금융투자소득세가 분류과세예요. 그러니까 금융투자소득도 뭐죠? 매년 벌리는 게 아니라 투자니까 원본 손실 리스크가 있잖아요. 원본 손실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벌릴 때도 있고 안 벌릴 때도 있어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종합소득처럼 경상세율로 높이는 게 아니라 분류과세를 해서 낮게 가져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컨셉은 우리만 갖고 있냐? 대부분의 나라가 다 갖고 있어, 이런 분류과세에 대해서. 그래서 이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한국은 뭐가 문제냐? 이 배당소득이 주식에서 나오는 건데, 이자는 예금에서 나오니까 경상적이지만은 주식의 배당은 반복적이지가 않잖아요. 경상적이라는 거는 계속 반복되냐 마냐는 걸 말하는 건데, 주식 배당이 매년 나옵니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배당소득도 금융투자소득세로 넘어가는 것이 이런 투자소득세를 신설하고 분류하는 과세의 이 세법 원리야.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금융투자소득세 신설하기 전에 종합소득이 먼저 있었고 그 안에 배당이 있었다 보니까 배당을 높은 6에서 45% 세율로 종합세율로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융투자소득세 신설했으면 배당을 율로 갖고 가야 되는데, 현행 금투세법은 뭐가 문제냐? 종합소득상의 배당은 여기 그대로 두고 금투세를 신설해서 양도세를 걷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일본을 봐볼게요. 일본이든 미국이든 다 똑같아요. 우리가 보는 주요 선진국은 다 이렇습니다. 뭐냐면은 주식이나 채권이나 펀드로 이자, 그러니까 배당, 그러니까 주식이나 채권이나 펀드에서 나오는 배당과 그런 매각 차익이 생겼다면은 그걸 단일세율로 내요. 배당도 단일세율로 낸다는 거예요. 왜죠? 배당은 투자를 한 거잖아요. 배당은 예금에서 나오는 안정적인 경상적인 이자가 아니에요. 배당은 투자야. 그러니까 배당과 주식의 양도소득을 단일세율로 내고 어떻게 하는 거죠? 요 배당소득이 요 밑에 있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다? 배당소득 위에 있다. 밑에 금투세도 여기 따로 있다. 그러니까 한국의 금투세는 뭐다? 한국의 금투세는 그냥 주식으로 돈 벌면 세금 내라. 배당으로는요? 배당은 종합소득을 내고 이건 더 많이 내라, 이거죠. 그러니까 주식도 내고 배당은 더 많이 내라.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소위 주식파와 부동산파가 있는데, 주식파에서는 이 금투세 디자인은 소위 부동산 세력들이 설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주식으로 돈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부동산으로 돈이 들어가길 바라는 그런 부동산 세력들이 설계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세제가 개판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세금에 대해서 개판이라고 되게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세제만큼 원리 원칙이 명확히 안 서 있는 그런 세제들을 찾기 어려운데, 금투세를 분류과세로 만드는 이런 포맷은 비슷하지만 금투세의 본질은 주식의 양도소득세도 있지만 결국 배당소득세를 금융투자소득세로 적용하게 하면서 배당세율이 낮아지면 배당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촉진해서 배당이 늘어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배당이 늘어나면 여기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고,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면 연평균 수익률이 올라가고, 연평균 수익률이 올라가면은 돈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면은 주가가 상승하고, 주가가 상승하면 양도 차익이 생기고, 그러면 양도 차익이 생긴 거에 대해서 금투세를 낼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양도 차익이 생길 환경은 안 만들어주고, 양도 차익이 오히려 안 생길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금투세를 내라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그렇죠.
주식펀드 등 투자 활동의 모든 소득에 대해서 단일세율은 배당을 촉진하는 거거든요. 미국이랑 일본이랑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 주주 환원율 높이고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게 하는 수단입니다. 돈이 들어와야지 시장 돌아가고 그 가격이 상승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한국은 금투세 이전에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로 잡아버렸기 때문에 금투세 도입할 때 배당을 빼면 되는데 이걸 왜 안 넣냐? 법의 원리는 배당이 금투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안 하냐? 이미 배당소득세율을 높게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세금 깎인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진짜 세제 관련 공무원들은 그냥 진짜 저는 석고대죄 해야 된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완전 일을 안 하고 있어. 그 희한한 어떤 전 근대적인 논리에 꽉 차 있어가지고요. 그 금투세 도입할 때 배당을 금투세로 넣었으면은 되게 리레이팅 될 법한데 그런 게 아니라 바로 돼버렸기 때문에 현재 이 금투세 논란은 반쪽짜리 논란이고 그러면은 이걸 누가 환영합니까? 아무도 환영 안 하죠. 아무도 환영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금투세 도입하는 거를 누가 환영하냐? 환영 안 하죠. 오히려 금투세가 도입되고 나면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 아마 금투세는 내년에 시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올해가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편애의 마지막 연도야. 마지막 연도고 올해 정말 불꽃 같은 그런 한 해를 보낸 다음에 다 같이 내년에 그냥 손잡고 미국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은에서도 말했지만 국내 투자자들의 자산 규모가 커지면서 그 와타나베 부인들이 그런 거잖아요. 와타나베 부인들이 그 해외로 점점 금융자산을 실어 나르는 것이 결국 캐리 트레이딩이 됐던 건데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이든 일본이든 다른 나라로 얼마든지 돈들이 넘어갈 수가 있고요. 이건 환율에도 영향을 줄 거예요. 왜냐면 작년에도 그랬었기 때문에 올해도 그럴 거고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금융시장을 정비하는 거는 금융 담당 부처와 세무 공무원들의 룰인데 지금은 국세청이랑 기재부랑 뭔 생각인지 모르겠고 그리고 과거에 논의했던 사람들도 뭔 생각인지 모르겠고 금투세를 그냥 부자 감세냐 아니냐 이런 부자 프레임으로 싸가지고 이런 논란을 하는 걸 보면은 그냥 답답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채무심 구독하시는 분들이라도 확실히 알고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오고 주식시장이 성장했을 때 이렇게 경제가 돌아가게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키우려는 그런 과정이 없어서 안타깝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일 좀 열심히 하라 이렇게 전달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